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소유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요하게 배울 내용은 선점, 습득, 발견, 그리고 첨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공동소유입니다. 자, 선점, 습득,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은 또는 이런 사실관계가 있으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252조부터 255조까지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시기는 해야 돼요. 이에 관해서 무슨 판례가 많거나 그러진 않지만 자 252조 1항 읽어보겠습니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그리고 2항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무주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먼저 그 점유한다고 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예요. 자, 3항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예, 사양이라는 어려운 단어인데 사육한다 이런 말이죠. 자, 253조 보겠습니다.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254조 4조하고 5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첨부라고 하는 것은 부합, 혼화, 가공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부합이라는 건 뭐냐? 예,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에 결합되어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분리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정도에 이를 것. 예, 이런 것들을 부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혼화라고 하는 것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섞인다 이 말이에요.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예, 이런 것들을 예컨대 곡물끼리 서로 섞이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곡물끼리 섞일 경우 누가 소유권을 가지는가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가공은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 예, 이걸 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되면 이걸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첨부가 발생했을 때 누가 소유권을 가지는가 등등에 관해서 다음 화면에서 보시죠. 예, 민법은 이런 첨부가 발생했을 때 누가 그 결합물의 소유권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볼 건데요. 이런 규정들은 당사자들이 이 민법 규정들과 다른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먼저 부동산의 부합을 보겠습니다. 동산끼리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다른 동산이나 또는 다른 부동산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부합한 물건은 독립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른 물건에 붙은 물건을 부합한 물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 부동산과 함께 하나의 부동산이 되는 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그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한 물건에도 미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다른 부동산에 부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의 증축 부분, 예, 그런 것들은 부동산이 또 다른 부동산에 부합된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철강 제품 이런 건 이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이죠. 어느 물건이 부동산에 결합되었으나 그 결합의 정도가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정도, 앞에 말씀드린 그 철강 제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이르지 않아서 그 물건이 부동산과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부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이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결합되었으면 그 물건은 부동산과 별개의 물건으로서 그것을 부속시킨 타인의 소유로 남습니다. 256조 단서에
해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타인의 수거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매수하라고 할 청구권도 인정되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예, 그래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부속되었다고 할 때 부속된 예를 보면은 건물에 유리 출입문을 설치한 경우 그것도 부속됐다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유소 영업을 위해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지하에 탱크 실을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것도 만들고 그 안에 유류 저장조라는 또 용기를 하나 그 매설을 하면은 유류 저장조는 그 부속된 정도죠. 완전히 그 토지의 구성 부분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예, 그래서 그 임차인의 소유가 됩니다. 자, 증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 및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 건물과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은 기존 건물에 부합됩니다. 그리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등 처분권자가 건물의 소유자 원래 건물의 소유자가 그걸 이제 증축을 했다면은 그 처분권자가 구분 소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뭐 구분 등기를 했달지 분양 계약을 하면은 증축 부분은 그때 별개의 건물이 됩니다. 또한 이제 소유자 아닌 자, 예, 이게 바로 이제 그 부속의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유자 아닌 자가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는 증축 부분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기만 하면은 부합하지 않고 별개 건물이 됩니다. 부속물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 수목은 나무를 말합니다. 권원이 있는 사람이 식재한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식재한 사람의 소유로 남습니다. 이것도 부속된 걸로 보는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토지에 부합합니다. 권원이 없는 사람이 심은 경우에는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됩니다. 뭐 이랬을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첨부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이제 그 부당이득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된다면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안 해줘도 되지만요. 그런데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확기에 이르러 성숙한 경우에는 항상 경작자의 권한이 없었더라도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서 경작자의 소유라고 일물일권주의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그 기존 물건이 동산인 경우에 또 다른 동산이 그 부합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 속한다. 부합한 동산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그 다음에 그 혼화에는 이 바로 앞에 말씀드린 이 동산의 부합 규정이 준용이 됩니다. 예, 저는 이렇게 그 요점만 제일 핵심되는 골격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 제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항상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 머릿속으로 소화를 시키셔야 됩니다.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예. 네, 그걸 위해서는 항상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해당 부분 문제를 풀어보시고 또 교재 관련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교재에는 제 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 조문도 읽어보시고 예, 그러셔야 됩니다. 예, 가공의 효과에 대해서는 259조에 나와 있는데 그걸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 조문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2항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예. 근데 이제 뭐 타인에게 물건을 가공하기에 맡기에 앞서서 또 그 뭐 물건의 소유권에 대해서 이 조항과 다른 별도의 합의를 하면은 그 조항이 우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그 부합, 혼합 또는 가공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소멸하는 물건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권리는 소멸합니다. 예, 제3자 권리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산에 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동산이 다른 부동산에 부합돼 버렸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 소멸돼 버렸다. 부합된 동산에 그렇다면은 제3자의 권리가 제3자의 질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러나 그 구 물건의 소유자가 새로운 물건의 단독 소유자가 된 때에는 제3자의 권리는 그 새 물건에 존속합니다. 그리고 구 물건의 소유자가 새 물건의 공유자가 된 때에는 뭐 혼화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죠. 제3자의 권리는 그 공유 지분 위에 존속합니다. 그다음에 그 부합, 혼합, 가공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 취득자에게 부당이득이 성립하면은 그에 대해서 보상 청구가 가능하죠. 근데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상 청구권이 없습니다. 예,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건물 자재를 팔면서 당신 그 대금 지급하기 전까지는 당신이 가지고 있고 쓰기는 하되 이 소유권은 나한테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제3자와 매수인이 제3자와 이제 도급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도급 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제3자가 도급 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선의취득, 여기에도 또 선의취득이 나왔네요. 선의취득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예, 그 뭐 건물주, 건축주에게 보상해달라 할 수 없다는 거죠. 부당이득이 건축주의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매수인에게는 이럴 때는 이제 매수인에게 당신 그 약속 위반했다 해가지고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책임 추궁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매도인이 그 판매하면서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기로 하되 뭐 이렇게 이런 그 사례와 같이 뭐 제3자 건축 그 하는데 당신이 공사하면 그거 사용해서 해라라고 했으면 이제 뭐 그 매수인한테 불법행위나 부당이득도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오직 이제 그 대금 청구권만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권 지급하라고 그런 채권만 가질 수 있겠죠. 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의 내용으로는 이 상린관계에서 가지는 토지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의 가지는 권리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실질적으로 그 권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권에겐 점유보호 청구권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소유권도 소유물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소유자는 먼저 반환 청구권을 보면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소유자가 그 소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을 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점유할 권리 예를 들어서 임차권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존부가 불분명하면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됩니다. 점유자가 증명 책임을 지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그 타인의
토지에 타인 소유 건물이 권한 없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권의 이제 중요한 예외 중에 하나인데 건물 소유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할 수 있죠. 그 건물이 세워져 있을 때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건물의 소유자라고 말씀드렸죠.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근데 그 건물의 소유자가 또 건물을 임대해 줘 가지고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은 토지 소유자는 이제 임차인도 내보내야 되니까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 점유자도 피고로 삼아 가지고 건물로부터 퇴거를 청구해야 됩니다. 이 퇴거는 이제 뒤에서 볼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에게는 뭐 간접 점유하고 있지만 뭐 퇴거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거 청구에 퇴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그 철거나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근데 건물을 매수했고 그다음에 점유까지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등기 명의가 아니니까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그 권리 범위 내에서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예의죠, 아주. 그다음에 그 소유물 반환 청구에서 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은 이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데 이 점유할 권리는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본권 아닌 이외에도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지위를 포함합니다. 예컨대 매매 계약에 따라서 인도받아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권리가 있는 거죠. 점유할 권리가 물권은 아닙니다만은 그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 완성자 등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이 이미 된 사람한테 그 소유자가 내가 소유자니까 내놓으시오 이렇게 할 수 없지요. 그래서 그 이런 사람들은 매도인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점유할 권리가 있죠. 뭐 제3자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에 불과하니까 뭐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취득시효 기간 완성 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때는 이제 점유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점유자는 이제 점유할 권리가 없으면은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 비용은 스스로 이제 부담해야 되겠죠. 반환하는데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자기가 이렇게 점유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다면은 그런 의무를 져야 됩니다.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물론 그런 의무가 없지요. 반환 의무가 없죠. 예컨대 폭우로 갑을 이 두 사람 집 사이의 경계를 이루는 정원의 경계를 이루는 을의 축대가 갑의 정원으로 무너진 경우 갑이 위 축대를 자기 정원 위에 축대가 있다고 해서 점유한다고는 볼 수가 없죠. 사회관념상 오히려 을이 이 갑의 이 정원 점유를 방해한다고 볼 수 있죠. 을의 축대이니까.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물 방해 청구권만 가집니다. 을이 갑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가지는 거 아니죠. 점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예. 그다음에 그 점유물로부터의 과실에 대한 반환 의무 여부. 이제 그 점유하고 있었던 동안에 과실이 있었을 수 있죠. 과실이라고 하는 그 법정 과실과 천연 과실이 있는데, 예, 그 법정 과실은 물건의 사용 대가, 예, 이자 같은 게 이제 법정 과실이고, 그다음에 천연 과실은 그 가축의 새끼 이런 것들이죠. 물건으로부터 산출물, 그다음에 뭐 과일나무 열매 이런 것들이 과실이죠. 그래서 점유 기간 동안에 점유물로부터 이런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점유자가
선의면 이를 취득합니다. 201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선의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실 수취권을 포함하는 권한이 있다고 오신하고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그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사 과실을 자기가 그 소비해 버렸거나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을 멸실 훼손한 경우 그때도 이제 그 소유자에게 손해 전부를 원래는 배상을 해야 되는데 선의로 그다음에 자주 점유한 경우 자기가 소유자라고 이제 잘못 생각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됩니다. 다음 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 그 보존을 위한 필요비나 또는 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때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임차권자가 임차물에 대해서 필요비 유익비 지출한 데의 상환 의무하고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203조인데요. 203조하고 그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예, 626조죠. 예, 비교를 해보면은 법령집으로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해보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다른 건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그 필요비를 상환할 때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그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점유자에서의 그 소유자에 대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로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죠. 그러면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은 여기서 그 점유자이고 물건을 목적물을 점유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회복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203조도 적용이 되지 않나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다음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판례 보시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해서 비용을 지출할 당시 계약 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출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서는 그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 조항이나 법리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이 203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 건물에 관하여 제3자가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203조가 적용이 된다면은 제3자도 어쨌든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자이니까 그 제3자를 상대로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이 임차인이 그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에는 임대차 관계가 있었으니까 임대차 관계에 관한 626조가 적용되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626조는. 예, 만약에 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었다면은 이 제3자에게도 제3자도 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제3자에게도 그 유익비를 청구할 수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니까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점유자는 이런 채권에 기하여 물건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에 대해서 필요비 유익비 상환받기 전까지는 나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유치권이죠. 근데 단 유익비의 경우 법원이 회복자 청구에 따라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거든요. 203조 3항 읽어 보시면은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지 않게 되죠. 그 점유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때 바로 회복할 때 바로 유익비 줘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변제기가 남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유익비 유치권은 자기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때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일단 줘야지요. 예, 소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 청구권, 예방 청구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 방해도 그 점유하고 있는 자가 점유의 규책 사유를 불문하고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듯이 방해도 방해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일단 그 사람이 그 방해와 관련돼 있으면은 방해의 제거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됩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아직 방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소유자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방해가 현재 계속되고 있어가지고 손해가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그 손해에 대한 이제 배상 청구권은 이 물권에 의한 방해 제거 예방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 불법 행위나 이런 것에 의한 그 손해배상 불법 행위에 기해서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관해서 원인 무효의 소유권 등기나 제3자의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어서 그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이런 경우도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방해가 있는 거니까 그때도 그 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 그 근거가 바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이때 이제 그 원인 무효 등기를 그 명의자 갑 명의로 원인 무효 A라는 사람의 소유물에 갑 명의로 원인 무효의 말소 등기가 격려돼 있는데 그걸 갑이 아니라 뭐 을이라는 사람이 위조해서 갑 명의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갑이 방해대비제 청구권의 상대방입니다. 예, 갑에는 규칙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라는 게 그 예입니다. 그래서 피고는 갑인 거죠. 물론 을에 대해서는 이제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을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방해배제 청구권의 상대방은 갑이다, 명의자이다. 예, 그리고 그 등기 말소 청구,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의 그 예로 이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제한 물권, 저당권 같이 또는 가등기상 권리가 양도되면은 그 이전 등기가 이제 부기 등기로 격려가 되죠. 을구의 저당권이 1번 저당권이 돼 있다가 그 저당권이 이전이 되면 1-1 해가지고 이제 양수인 이름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제한물권 그 등기나 또는 가등기가 무효여가지고 제한물권 등기 또는 가등기와 그 이전 등기를 이제 다 말소를 하려면은 뭐 하나만 말소를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말소를 해야죠. 그래서 다 말소하려면은 그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되느냐? 그 둘 다를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명의자인 양수인만을 피고로 삼습니다. 양도인은 그 피고 적격이 없어서 그를 피고로 소구를 제기하면 그 소는 각하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수인만이 등기부상 손해를 말소 등기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것이 표시되는 자거든요. 등기 의무자이거든요. 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래의 제한물권 등기나 그를 피고로 해가지고 또 무엇의 말소를 구해야 되냐? 원래의 제한물권 등기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해야 됩니다. 예. 권리 이전의 부기 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그 주등기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또 부기 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도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화면에 이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갑소유 토지의 을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격려된 후 병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갑은 병을 피고로 삼아 을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네. 반면 이제 원래의 그 제한물권 등기나 가등기는 유효하고 그 권리 이전의 등기만이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근저당권 이전만이 뭐 서류고 위조돼서 잘못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또는 이전 원인이 무효나 취소인 경우 그럴 때는 이제 그 부기등기만의 말소를 구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됩니다. 저당권의 예인데 먼저 을구의 이제 이 순위번호 1번에 이런 1998년 1월 4일 109호로 접수된 이제 이런 등기가 저당권자 을로 된 등기가 이제 나와 있죠. 여기는 그 채무자가 누구이고 피보전 채권 액수 이런 거 다 기재가 됩니다만 생략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으로 등기 원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다음에 그 후에 이 1번 저당권이 이전이 됐어요. 이 피담보 채권이 이전되니까 이제 저당권도 같이 이전돼 가지고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그 후에 2000년 2월 20일 678호 등기로 권리자 병으로 해가지고 저당권자 병으로 이전이 됐는데 이 1번 등기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무효라면 이 둘 다 지금 말소가 되어야 되겠죠. 이럴 때는 원래 소유자 여기 안 보입니다. 갑구 지금 을구니까 갑구 소유자가 갑이 이 병을 피고로 이 사람을 피고로 어떻게 그 소의 소자의 청구 취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병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제 어디 몇 번지 몇 제곱미터 이런 게 이제 별지 목록으로 기재가 됐겠죠. 그다음에 어느 지방법원 무슨 등기소 이 등기부 한번 꼭 떼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바로 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등기부 제일 그 아래쪽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관할 등기소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의 관할 등기소는 여기입니다. 청주지방법원 음성 등기소, 그다음에 1998년 1월 4일 접수 제109호로 마친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특정을 하는 겁니다. 1998년 1월 4일 제109호로 마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를 이행하라. 을명의 등기를 말소한다는 게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1-1번 등기가 이제 무효이다. 저당권 이전이 그 계약이 해제됐거나 해서 이제 무효가 됐다 했을 때는 을이 병을 피고로 제기한 이제 병을 피고로 이 사람이 이제 요 등기가 무효니까 자기 저당권 설정기가 원래 또 그 회복이 돼야 되겠죠. 회복이 아니라 요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니까 요럴 때는 그 병을 상대로 피고를 제기해서 소의 소장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가지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해 청주지방법 음성등기소 여기까지는 갔고 그다음에 2000년 2월 20일 제78호로 접수 제678호로 마친 저당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그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또는 방해 예방 청구권의 요건인 방해가 되려면은 그 침해가 현재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침해가 과거에 종결된 경우에는 이제 방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손해가 있을 뿐이니까 침해가 불법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해 및 방해할 염려에 대한 귀책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공동소유 보겠습니다.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자들 사이의 그 인적 결합 관계에 따라서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습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유가 이제 공유자들의 계약의 관계에서 성립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책에 그 예가 나와 있고요. 그 지분에 따른 양적 분할입니다. 공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그리고 지분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합니다. 상속인이 이씨 사망한 경우에는 공유 지분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죠. 합유하고 다릅니다.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이 공동소유를 공부할 때는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유, 합유
총유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이 공동 소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모든 공부, 특히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할 때는 관련되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를 저도 이제 가끔 표를 만들어 드립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만의 방식으로 표를 만들어 보세요.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다음에 그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전부를. 그다음에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 가능합니다. 양도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또는 포기도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지분 처분 금지 약정은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은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지분 뭐 처분할 수 없도록 하자. 한데 이건 등기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에, 다른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죠. 제3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3자가 알았다는 걸 증명하면은 이제 그런 지분 처분이 제3자와의 지분 처분 계약이 무효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하여튼 채권적 효력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다음에 지분에 관한 용익 물권 설정은 불가합니다. 어떤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용익 물권이 설정될 수 있는데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 물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지분하고 물건의 일부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예, 그러면 이런 이 물건,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보존 관리 변경 처분, 예, 이제 공동 소유에서는 이 보존 관리 변경 처분이 각각 어떻게 하느냐, 공유 때는 어떻게 하고 합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총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요걸 중점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유물의 경우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2분의 1만 가지고 안 됩니다. 과반수니까 반을 넘어야 돼요. 2분의 1 초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 변경 행위는 공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됩니다. 예, 그럼 보존 행위란 무엇이냐? 예, 그 공유물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 법률적 행위. 예, 이런 것들을 각자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리 행위, 사실 행위죠. 그다음에 제3자와 수선 계약 체결. 이것도 그 지분 뭐 10분의 1 지분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체결하면 유효합니다. 그런 계약 체결도. 그다음에 부패 염려 시의 매각 처분. 예, 매각을 해버리는 것도 유효합니다. 그 계약은. 그다음에 공유물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 등기나 또는 진정한 권리자들을 등기 권리자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 예, 진정 명의 회복 등기인데 이것도 혼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 자기 개인 이름으로도. 그다음에 공유물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그 제3자에 대해 목적물 전부를 자기에게 인도하도록 청구하는 것. 예, 이것도 가능하고요. 예, 그런데 특정 공유자의 지분에 관해서만 원인 무효의 지분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그 이외의 공유자, 그 특정 공유자 이외의 공유자는 그 원인 무효의 지분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의 지분에 관한 거니까요. 예. 청구할 수 없고 보존 행위가 아닙니다.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다 할 수는 없죠. 그것도 공유물의 보존 행위는 아니죠. 부당이득으로 인한 그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관리 행위는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공유물을 이용 개량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물의 임대 및 해지, 예, 공유 토지의 평탄 작업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반수로 해야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
임대인이 공유자 그 임대인이 이제 여러 명이에요. 공유자인데 그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는 것도 관리 행위입니다. 이것도 그 실질적으로 해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분의 과반으로 해야 되죠. 2분의 1을 초과해서. 물론 그 개인이 지분의 과반을 가지고 있다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합의 2분의 1을 초과하게 해가지고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관리 행위의 또 다른 예로 공유물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거, 이것도 관리 행위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과반수 지분권자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그 공유자의 지분이 과반수이면 다른 공유자는 제3자에게 부동산 인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이 사람 과반수 지분권자의 권리니까요. 근데 과반수가 아니라면은 다른 공유자는 제3자에게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단독으로 임대한 공유자는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할지라도 임대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하는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반수 지분권자 아닌 자가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 그럴 때는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달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만 지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청구할 수 있죠. 과반수가 아니니까. 자, 이제 처분 변경 행위 보겠습니다. 예, 처분은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에 관하여 제한 물권을 설정하는 등의 행위이고, 변경이란 공유물이 멸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유물에 대해서 물리적인 변화를 가하는 사실상 행위라고 할 수 있죠. 나대지에 뭐 건물을 신축한달지 이런 건 변경에 해당될 수 있는데, 공유물의 처분에 전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자의 지분 내에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갑과 을의 공유 토지를 갑이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매도하여 소위 등을 경영한 경우, 병의 등기는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합니다. 지분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근데 갑이 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때는 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은 성립할 수 없으니까 갑의 지분 범위 내에서 지상권 설정이 유효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무효입니다. 예, 공유자는 자유로이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유 관계가 소멸이 되는 거죠. 물론 당사자들의 약정으로 몇 년간은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조항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공유 관계가 존속하는 한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정에 의해서 제한할 수는 있죠. 그리고 그 행사에 의하여 각 공유자 사이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면은 분할을 실현할 법률 관계가 발생합니다. 분할을 이제 해야 될 법률 관계가 발생하는 거죠. 바로 분할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분할의 합의를 이제 해야 되는데, 합의가 실패하면은 어떻게 나누자라는 그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은 이제 법원에 공유물 분할의 소 나눠주세요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할의 방법은 물건을 그대로 물건대로 나누는 거, 공유자가 3명이면은 토지 같으면 3분 하는 거 그런 거죠. 3군데로 나누고, 그리고 이게 대금 분할도 있습니다.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불안하는 것. 그 다음에 가격 배상이라는 것은 그 공유자 중에 일부들끼리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못 나눠 받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지분 가격을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판에 의한 분할, 이게 이제 공유물 분할의 소에 의해서 법원이 나누는 건데, 이때는 그 법조항에서는 현물 분할하고 대금 분할만 예, 저기 기재가 돼 있는데, 판례에서는 대금 분할도 가능, 대금 분할은 물론 가능하고 가격 배상, 예, 그 가격 배상도 가능하다, 예,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돼 있네요. 대금 분할이 아니라 가격 배상. 예. 예, 구분 소유적 공유를 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이제 보통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는데, 이건 공유가 아니라 그 상호 명의 신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명의 신탁을 규율하는 법이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거든요. 부동산 실명법의 명의 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인데 상호 명의 신탁은 유효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할 때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전통적으로 공유할 때 한꺼번에 공부하니까 우리들도 여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돼 있는데, 예, 공유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관계를 이렇게 칭하느냐면은, 공유 등기가 돼 있지만은 각자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병으로부터 일필 토지를 그 일필 토지의 구역을 특정해서 각각 그 4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총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수하되 분필하지 않고 각 그 면적에 비례해서 2분의 5 지분, 5분의 2 지분, 그다음에 5분의 3 지분으로 공유 등기한 경우, 예, 이건 그 을은 그 소유지 부분의 그 소유 부분, 내부적인 소유 부분이 있죠. 그 소유 부분 지분의 5분의 3에 대한 등기 명의를 병 명의로 했으니까 명의 신탁을 한 거죠. 그리고 병도 그 소유 부분 지분 5분의 2 등기를 이제 을 명의로 명의 신탁을 한 경우인데, 이런 식의 상호 간의 명의 신탁을 한 경우에는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명의 신탁 관계니까 그 상호 관계에서는 각자가 특정 부분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유 부분에 대하여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이 있어요. 공유 관계라면은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권이 있는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그 구역 소유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 수익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공유자로 주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명의 신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대외적으로는 그 등기 명의대로 그 대외적인 권리 관계는 행사하는 거니까 그 부동산 전체의 공유자임을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을 때는 자기의 구분 소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분 소유 부분에 대해서 방해 행위가 있더라도 전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배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에 관해서 이제 합의를 해서 그 지분 등기를 이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분필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해소를 하려면은 이게 당사자가 합의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공유물이니까 공유물 분할 해소를 제기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유 관계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해소를 제기하면은 이건 기각이 되는 거고, 명의 신탁 해지에 기한 지분 이전 등기의 소를 제기를 해야 되죠. 예, 명의 신탁 내가 이제 해지하겠으니까, 예, 그 내가 신탁해뒀던 5분의 3 지분 을 같은 경우는 그 병에게 이전하라라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합유를 보겠습니다. 합유는 조합 관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물건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조합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합유 등기를 하면은
그 권리자들의 합유라는 것만 기재되고 지분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공유는 지분이 기재되는데 합유자 누구, 그다음에 또 합유자 누구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조합명이 기재되는 것도 아니고요. 총유는 이제 그 비법인 사단 명의 그 권리자 명에 기재가 됩니다.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전부 다 기재가 되는 게 아니라요. 그다음에 합유는 조합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합니다. 공유는 당사자들 간의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인데 합유는 조합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 조합체를 성립시키는 계약이 이제 조합계약인데 조합계약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70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법률 규정에 의한 합유 성립의 예로는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 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의로 한다라고 하는 신탁법 조항을 들 수 있습니다. 예, 합유물의 보존, 관리, 변경 및 처분 보겠습니다. 합유자의 권리는 일단 합유물 전부에 미칩니다. 그 밖에 합유 법률 관계는 조합 계약에 의하는데 조합 계약에서 우선하죠. 근데 조합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은 다음에 의합니다.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공유자는 마음대로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합유자는 각자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하고 같지요. 그 다음에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유물의 처분 변경의 경우 272조에 의하면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조항은 법률 규정에 의한 합유물에만 적용되고 조합재산인 합유물은 조합원 또는 조합 업무집행자의 과반수 결정에 의해서 처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그 공유하고 다르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조합재산은 처분 변경은 조합의 특별 사유인데 이 특별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집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조합원 또한 조합 업무 집행자 과반수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70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706조 2항이 272조에 우선합니다. 예, 그 조합 재산인 합유물에 대해서는 합유 관계는 언제 소멸하느냐?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해서 종료합니다. 공유 관계는 공유물이 양도되거나 또는 이제 그 공유물 분할로 소멸되죠. 근데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해서 종료하고 조합체 해산의 경우에는 이제 합유물 분할에 관한 그 조합체 해산으로 이제 합유물을 분할할 때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을 합니다. 합유물 분할 청구라는 건 조합체 해산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산되면 이제 분할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준용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합유 지분의 상속 여부 공유에서는 그 공유자 1인이 사망하면 상속이 되죠. 근데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 소유로 귀속됩니다. 단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지분 가액을 반환을 해줘야 되겠죠. 귀속했으니까 아무런 대가 없이 귀속시킬 수 없으니까. 예, 이제 총유를 보겠습니다. 총유는 비법인 사단의 사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 예, 그 비법인 사단에서는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중요하니까 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지만 그 법인 등기하지 않은 단체입니다. 총유분의 등기는 비법인 사단의 명의로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권리자의 비법인 사단 명의 기재된다고 했죠. 그다음에 그 총유물의 보존 관리 변경 및 처분
비법인 사단에 이제 정관이나 규약이 있어야 되죠. 비법인 사단이 되려면은. 근데 그에 정한 바가 없으면은 다음에 의합니다. 예, 비법인 사단의 예로는 종중 같은 게 이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단체가 이제 단체로서 구성원 개개인의 간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그 단체로서의 법인격이 있다고 인정될 정도로 실체가 있으면은 비법인 사단으로 봅니다. 그리고 관리 및 원칙적으로 이제 보존 관리 변경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고요. 그에 정한 바가 없으면은 일단 관리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을 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그 관리 행위의 예로 사원이 총유물인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거, 이건 이제 사용 수익 행위라고 그 분묘 설치한 사람이 주장했는데 법원은 사용 수익 행위가 아니니까 총유물의 사용 수익은 그 총유자 각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용 수익 행위가 아니라 이건 관습법상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는 행위니까 처분 행위에 해당된다 해서 임의로 할 수 없다라고 판결이 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존 행위 또 다른 공유나 합유에게서는 사원 개인이 할 수 있는데 이건 보존 행위도 개인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원 전원의 동의에 따라서 사원 전원의 명의로 하거나 전원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갑, 을, 병, 정, 무 뭐 이렇게 전원의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거나 또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비법인 사단의 명의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법인 설립 등기하지 않은 비법인 사단의 예로는 누차 말씀드린 종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 선조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성년의 19세 이상의 이 성년으로 이루어진 자연적 집단입니다. 그걸 종중이라고 하죠. 근데 종중도 이제 등기를 하면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은 이제 법인이 되는 거지만은 그 전에는 비법인 사단입니다. 그리고 교회, 사찰,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배울 그 집권법에서 배울 관리단 이런 것도 비법인 사단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하면은 법인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됩니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인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탈퇴하는 경우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됩니다. 그 사람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교회와 기존 교회가 이제 그 물건을 또 공유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상실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공유, 합유, 총유 그 등기 예가 교재 198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만 듣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좋으니까 교재를 참조해서 꼭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